해군이 멈췄습니다. 연간 조선 예산 97조 원,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정작 군함을 만들 조선소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해답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 수상함의 70%를 설계해온 미국 최고의 방산 기업이 한국 조선사 앞에 무릎을 꿇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 함정조달사령부, 줄여서 NAVESEA라고 부르는 곳에서 22년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직책은 전략기획부국장이었고, 쉽게 말하면 미국 해군이 앞으로 어떤 배를 몇 척이나 만들어야 하는지, 그 예산은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지를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펜타곤 안에서도 꽤 무거운 책상이었습니다. 집안이 해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에서 구축함 USS 레피에 탔고, 아버지는 베트남전 당시 보급함 장교로 다낭 앞바다를 누볐습니다. 거실 벽에는 두 사람이 각각 갑판 위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브레넌 가문의 남자는 바다에서 복무한다. 그게 우리 집의 유일한 가훈이었습니다. 저는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현장이 아닌 책상을 택했습니다. 배를 타는 것보다 배를 만드는 쪽의 숫자가 저한테 맞았습니다. 조선소 도면을 읽고 건조 일정을 짜고 의회 예산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리는 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해군의 척추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 11척, 이지스 구축함 70척 이상,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든 48시간 안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군. 어떤 나라도 미 해군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건 곧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업무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구매하는 고객, 세종대왕함이라는 이름부터 이국적인 구축함을 운용하는 동맹국, 방산전시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기술 이전 협정서에 서명하고 가끔 서울에 출장을 가서 불고기를 먹고 돌아오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예의 바른 파트너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끔 업무 보고서에 한국 조선소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상선을 대량으로 건조하는 회사들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같은 것들. 인상적인 실적이었지만 그건 군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함은 정밀도의 차원이 다르고 보안 등급이 다르고 무엇보다 전투 한복판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물건이니까요. 상선을 많이 짓는다고 군함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봄까지 저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고 확고했습니다. 미국은 배를 만드는 나라이고 한국은 배를 사는 나라. 그것이 2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4월 메릴랜드에서 열린 단 3일간의 행사가 그 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2026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한 때였고 포토맥 강변에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가 그날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직인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부터 메릴랜드에서 열리는 SAS 2026, 그러니까 시 에어스페이스 행사에 참석하라는 것. 거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해군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72시간 내에 제출하라. 서명은 해군 작전 참모부 직속이었습니다. 동맹국 조선 역량. 저는 그 문구를 2번 읽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동맹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지시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을 자국에서 짓습니다. 그건 법이었고 전통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흔드는 보고서를 쓰라니. 배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연일 터져나오는 청문회 발언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가 3년이나 밀려있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설계 변경만 4차례, 예산은 당초의 2배를 넘겼다. 미국의 조선소는 냉전 종식 이후 30곳에서 사실상 4곳으로 줄었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단 2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해군 함정수가 이미 370척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290척,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AS 2026 참가 업체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오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단독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시 품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울산급 호위함 배치 3,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글로벌 전략 수송함, 상선 회사의 라인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해군을 통째로 꾸릴 수 있는 목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라 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군 연구소 소속 분석관이었고 제가 이번 출장에 데이터 지원을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 32살, MIT에서 해양공학 석사를 마치고 해군에 들어온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조선사 자료 정리 끝났습니다. 보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선 실적이야 인상적이겠지만 군함과는 다른 세계 아닌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의 게이로드 내셔널 리조트 앤 컨벤션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4월의 찬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고 입구에는 미 해군 깃발과 각국 동맹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 깃발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보고서 마감까지 7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시장 안은 거대한 경납고 같았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곳곳에 함정 모형과 무기체계 시뮬레이터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부스가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동맹국 업체들의 전시관이 끼어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와 케이블 피복 냄새가 뒤섞인 방산 전시회 특유의 공기였습니다. 첫날 오후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이 잡혀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 해군 조선 역량 현대화 방안. 해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의회 보좌관, 동맹국 대표단까지 약 30명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고 사라체는 제 뒤쪽 보좌석에 태블릿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은발을 가르마 없이 뒤로 넘긴 남자. 키가 컸고 감색 맞춤 정장에 은색 커프스링크가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아나폴리스 졸업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 것과 같은 반지였지만 그가 끼면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로건 해리스,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 HII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의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미국 군함 건조에 살아있는 역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폴리스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해군 조함 장교로 복무했고 전역 후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 입사해 30년 넘게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2척의 건조를 직접 지휘했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프로그램에서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방산계에서 그의 말은 곧 미국 조선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말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를 단호하게 잘라야 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Let me be clear.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잡담이 멈췄고 테이블 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동맹국 조선 역량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 로건이 손을 들었습니다. 맨 먼저 사회자가 미처 다음 문장을 읽기도 전이었습니다. Let me be clear.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까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미국 해군의 함정은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의 손으로 건조됩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존스법을 아시죠? 미국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이건 법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압니다. 한국, 일본, 호주, 특히 한국 이름이 자주 거론되더군요. 그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여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동맹입니다. 상선도 잘 짓더군요. 하지만 상선과 군함은 다른 세계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실어 나르는 배와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배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끄덕일 뻔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핑칸티에리 사례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조선사를 데려다가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맡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 변경 4번, 납기 지연 3년, 예산 초과 100%, 외국 업체한테 군함을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결론 났다는 제스처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할 엄두를 못 내는 분위기였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이 방에서 가장 많은 군함을 만들어 본 사람이었고, 그가 내놓은 논리에는 실제 사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사라 첸을 슬쩍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태블릿 화면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배는 미국이 짓는다. 끝. 하지만 사라 첸의 태블릿 안에는 로건 해리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지는 순간 이 방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됐을 때 사회자가 각국 현황 브리핑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저는 발표자가 아니었지만 보고서를 위해 모든 세션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사라 첸이 제 옆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현황 브리핑은 해군 조선국 담당관이 맡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군함 건조 가능 조선소, 냉전 시기 33곳에서 현재 사실상 4곳으로 축소. 그중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 HA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잉걸스 조선소, 그리고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베스 아이언 웍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숫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 건조 지연, 평균 2년에서 최대 3년.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설계 변경 4차례에 예산 초과율 100%. 조선소 용접공 평균 연령 54세. 신규 채용률은 퇴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장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 생산 역량으로는 해군 목표 함정 수 355척 달성 불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로건 해리스가 곧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수치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여파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 충격이에요. 우리 뉴포트 뉴스에서는 이미 인력 충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내년부터 정상화될 겁니다. 그럴듯한 반박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로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 로건 해리스에게 반론을 다는 것은 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라 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리스 부사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코로나와 공급망 문제가 영향을 준 건 맞습니다. 로건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논리가 인정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 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미국 조선소 수추위입니다. 1980년 활성 조선소 33곳, 2000년 12곳,
2010년 7곳, 2024년 4곳. 이 추세는 코로나 이전부터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적 충격이라면 40년짜리 일시적 충격이라는 뜻이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로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사라 첸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용적공 평균 연령 54세, 신규 인력 충원율은 퇴직률의 43%입니다. 인력 충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숙련 용적공 1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 5년 동안 중국 해군은 몇 척을 더 건조할까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약 30척입니다. 연간 30척. 그 숫자가 회의실에 떨어졌을 때 저는 앞줄에 앉은 해군 장교 한 명이 펜을 내려놓는 것을 봤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물잔에 손을 뻗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사라 첸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로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첸 분석관.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아까의 여유는 조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의 문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 해답이 외국 조선소라는 결론은 비약이 아닙니까? 상선을 많이 짓는 나라라고 해서 미국 해군의 군함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선과 군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상선과 군함, 그것이 로건 해리스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사라 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제 차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국조선업 현황 보고서. 아직 이 방에 누구도 보지 못한 숫자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둘째 날 첫 번째 세션은 동맹국 조선 역량 비교 브리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사라 첸이 보내준 자료를 2시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계산기를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침 8시 47분 회의실에 들어서자 커피 향이 훅 밀려왔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자세,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댄 채 여전히 이 방의 주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원래 제 역할은 사회 진행이었지만 전날 밤 상급자에게 연락해서 직접 브리핑하겠다는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한국조선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6년 1월과 2월 2달 동안 한국조선 빅나가 수주한 선박은 총 39척입니다. 금액으로는 66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9조 6천억 원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의 펜 뚜껑이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2달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연간 수출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년 한국 조선산업 수출을 339억 달러, 약 50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6% 증가입니다. 숫자를 읽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50조 원. 미국의 연간 군함 조선 예산에 맞먹는 금액을 한국은 상선만으로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주 잔량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현재 한국 조선 빅3의 수주 잔량은 약 3.5년입니다. 2028년까지 인도할 물량은 이미 꽉 찬 상태이고 지금 계약하면 2029년 이후에나 건조가 시작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배를 주문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감이 너무 많아서. 로건 해리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슬며시 풀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원형 그래프 하나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이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 운반선 3척 중 2척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이 72%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의 시장은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2026년 1분기 한국 주요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은 조 단위에 진입했습니다. 조 단위입니다. 물량만 많은 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별수주,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배만 골라서 짓는 전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발표대 위에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을 잇기 전에 회의실의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어제는 로건 해리스의 확신이 만든 침묵이었다면 오늘은 숫자가 만든 침묵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의회 보좌관이 슬라이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옆자리에 영국 해군 대표가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했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볼펜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브레넌 부국장. 로건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어제의 여유와는 확실히 결이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대단한 실적입니다. 그가 잠시 멈춘 뒤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선을 많이 짓는 것과 미국 해군의 군함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LNG 운반선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지스 구축함은 다른 차원의 물건입니다. 전투 시스템, 스텔스 설계, 핵 추진, 무장 통합, 이런 것들은 상선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선은 상선이고 군함은 군함이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술이 넘어오는 건 아니다. 일견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상선과 군함은 다릅니다. 로건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문장을 이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사장님, LNG 운반선이 정말 그냥 상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로건의 미소가 멈췄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LNG 운반선의 단면도였습니다. 거대한 선체 안에 4개의 탱크가 들어있는 구조. 언뜻 보면 평범한 화물선 도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림 한 장이 이 방의 분위기를 바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사라 첸이 보내준 기술 자료를 읽으면서 저 자신부터 먼저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LNG 운반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로 대양을 건너 운반하는 것이 LNG 운반선의 임무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 수준이었습니다. 몇몇 참석자가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하 163도라는 온도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멤브레인 탱크의 확대 사진이 떴습니다. 이 온도에서 일반 철강은 유리처럼 부서집니다. 극저온에서 철의 분자 구조가 취약해지면서 망치로 가볍게 치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LNG 탱크에는 특수합금 스테인리스 박판이 사용됩니다. 두께 0.7mm, 머리카락 10개를 겹쳐놓은 정도입니다. 저는 검지와 엄지 사이를 거의 붙이다시피 하며 보여줬습니다. 이 박판 수만 장을 한 채의 틈도 없이 이어 붙여야 합니다. 용접 오차 허용 범위는 0.1mm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군함을 다뤄본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0.1mm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선체 용접 허용 오차가 통상 1mm 내외입니다. LNG 운반선은 그것의 10배 정밀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군함보다 10배 더 까다로운 용접. 그것을 수만 개의 접합부에 한 척도 아니고 연간 수십 척 규모로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은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아닙니다. 탱크 내부의 공면, 모서리, 좁은 공간,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구석까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용접합니다. 한 척의 LNG 운반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멤브레인 용접 작업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만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쉬지 않고 24시간 일해도 34년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앞줄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건 해리스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용접에 0.1mm 이상의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3초 정도 유지했습니다. LNG가 기화됩니다. 기화된 천연가스가 선체 구조물과 접촉하는 순간 17만 4천 입방터의 LNG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약 55%에 해당합니다. 히로시마,
그 단어가 나오자 앞줄에 앉은 해군 장교가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로건 해리스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LNG 운반선은 상선이 아닙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폭탄입니다. 이 폭탄을 수만 킬로미터 항해시키면서 단 한 방울의 누출도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 그것이 지금 한국의 거제도와 울산과 서울 근교의 조선소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30개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국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멤브레인 원천 기술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실제 선박에 적용해서 연간 수십 척 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일본도 못합니다. 중국도 아직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올브라이트 준장이었습니다. 해군 작전참모부 소속으로 로건 해리스와 아나폴리스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그가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멤브레인 용접 기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올브라이트의 질문은 로건에게 던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로건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멤브레인 탱크를 양산 수준으로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올브라이트 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들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곱씹고 있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처럼 손을 들어 반박하지도 렛미비 클리어로 시작하는 단호한 한마디를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안경을 밀어 올리며 스크린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멤브레인 탱크의 단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0.7mm 두께의 박판이 쉼없이 이어진 은빛 표면. 그것은 한국의 이름 없는 용접공 수천 명이 수십 년간 손끝으로 만들어낸 정밀도였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상선과 군함 사이에 그가 세워놓은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것과 무너진 것은 다릅니다. 로건 해리스를 완전히 침묵시키려면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단지 기술만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미 미국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샌드위치와 커피가 놓인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면서 오전 세션의 반응을 되짚어 봤습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건 해리스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은 건재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미국 군함은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한다. 존스법이 그것을 막고 있다. 그 벽을 넘지 못하면 모든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라 첸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오후 세션에서 하나오션 전시관 자료를 쓰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시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내 기업 중 유일한 단독 전시관이더군요.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잠수함, 호위함,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까지. 부국장님, 저건 상선 회사의 전시가 아니에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오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가볍게 깍지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오전에 한국 조선업의 기술 역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 쉬비아드를 인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세를 고쳐 앉은 것이었습니다.
필리 쉬프야드는 미국 동부의 상선 건조 조선소입니다. 제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조선소를 직접 인수함으로써 미국 내에 자체 생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존스법을 우회한 것이 아닙니다.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 노동자가 한국 기술로 배를 짓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로건이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마 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를 샀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샀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이 건물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습니다. 하나오션 어성철 사장과 레이도스 깁스앤콕스 마이크 리켈스 부사장이 악수하는 장면. 이 행사장에서 바로 며칠 전에 체결된 MOU입니다. 깁스앤콕스가 어떤 회사인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는 로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누구보다 잘 아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회사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DDG-52, 차세대 호위함 FFG-62, 대형 무인 수상정 LUSV, 차세대 구축함 DDG-X, 미 해군의 주력 함정 설계를 사실상 독점해온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한국 조선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해군 사양에 최적화된 함정을 공동 설계하고 한미 양국의 생산 기지를 활용해 건조하겠다는 합의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윙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SAS 2026에서 국내 기업 유일의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품목을 보시겠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울산급 호위함 배치3, 무인 수상정 NUSV, 대형 무인 잠수정 XAUUV, 글벌 전략 수송함. 저는 한 호흡 쉬었습니다. 이것은 상선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해군을 통째로 꾸릴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올브라이트 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핑칸티에리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로건이 아까 핑칸티에리의 실패를 근거로 외국 업체를 반대했으니까요. 핑칸티에리는 설계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진입했고 깁스앤콕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컨스텔레이션급 납기 지형과 예산 초과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건을 힐끗 봤습니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처음부터 깁스앤콕스를 파트너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설계는 미국, 건조 기술은 한국. 핑칸티에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10년에 걸쳐 구축한 것을 하나오션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준장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로건 해리스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동기의 눈빛이었지만 거기에 동기의 색깔은 없었습니다. 로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야. 로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으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끝난 뒤 전시장은 네트워킹 시간으로 전환됐습니다. 참석자들이 각 업체 부스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교환하고 시뮬레이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장 한쪽 구석에 마련된 라운지 소파에 앉아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숫자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이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설탕 없이. 그녀가 한 잔을 건네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유럽풍 건물 앞에서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주영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자요. 그녀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한국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조선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차관을 요청합니다. 배를 만들 돈을 빌려달라고요. 은행이 물었답니다. 당신네 나가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고. 사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정주영이 주머니에서 꺼낸 게 이겁니다. 한국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는 이 지폐를 은행가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저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관이 나왔고 거제도에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흑백 사진, 허허벌판 위에 철골 구조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1972년 현대조선소 기공식입니다. 이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20달러입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하루 치식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나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는 풍경. 1980년대 거제도 조선소입니다. 겨울이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새벽 5시부터 철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안전장비가 부실했고 추락사고가 잦았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척이라도 더 빨리, 한 푼이라도 더 싸게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게 나라를 먹여사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사라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태블릿의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프랑스 GTT가 핵심 기술인 멤브레인 탱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불렀어요. 그냥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 개발에 착수합니다. 0.7mm 박판을 영하 163도에서 이어붙이는 기술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국장님, 사라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보여드린 숫자들 66% 점유율이니 조단위 영업이익이니 하는 것들,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50년 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320달러짜리 나라의 용접공들이 새벽마다 철판 위에 올라가서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부산에서 배를 탔대요. 미군 수송선이었습니다. 그 배를 만든 건 미국이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라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시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한화오션 전시관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70년 전에는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배를 보냈습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 배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숫자와 도면만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함정의 배수량, 건조 비용, 납기 일정, 그런 것들이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500원짜리 지폐와 새벽 5시의 용접 불꽃과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면서 숫자 뒤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전시장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폐장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사라, 내일 아침 마지막 세션이 있어. 보고서 결론을 거기서 발표하려고 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결론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로건 해리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결론.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이틀간의 논쟁을 거치면서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로건 해리스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첫날의 그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테이블 위의 물자는 아직 입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발표대 앞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은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큰 글씨로 두 줄. 시나리오 A, 한국 없는 미 해군. 시나리오 B, 한국과 함께하는 미 해군.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프레임은 이틀 동안 누구도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시나리오 A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현재 미국 내 군함 건조 가능 조선소는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이 풀가동해도 연간 건조 가능한 대형 수상함은 약 8척에서 10척 수준입니다. 여기에 잠수함까지 포함하면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막대 그래프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의 연간 함정 건조수 약 30척입니다. 미국의 3배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함정 보유수를 보겠습니다. 숫자 2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중국 해군 약 370척, 미국 해군 약 290척.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해군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충격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2030년 전망입니다. 현재 건조 속도가 유지될 경우 중국 해군은 435척, 미국 해군은 280척 수준이 됩니다. 격차가 155척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 계획인 해군 목표 함정 수 355척은 현재 조선 역량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이것은 제 분석이 아닙니다. 해군 조선국의 공식 평가입니다. 첫날 브리핑에서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로건 부사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로건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나리오 A의 결론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 해군은 2030년까지 중국과의 함정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없습니다. 조선소를 새로 짓는데 최소 7년,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소 5년, 합치면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중국은 360척을 더 건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나리오 B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조선 3의 연간 건조 능력은 대형 선박 기준 약 150척입니다. 이 중 일부, 예를 들어 연간 10척에서 20척의 슬롯만 미 해군 함정에 할당해도 미국의 연간 건조 능력은 최소 2배로 늘어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3.5년치 상선 일감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 쉬비아드를 인수하고 깁스앤콕스와 손을 잡은 것은 한국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고 스크린을 끄고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로건 해리스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해리스 부사장님, 중국 해군이 연간 30척을 건조합니다. 미국은 연간 몇 척입니까? 질문이 떨어진 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도 에어컨 바람 소리도 의식되지 않는 진짜 침묵이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로건 해리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8척, 많아야 10척, 중국의 3분의 1. 그 숫자를 이 방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은 30년 미국 조선업 경력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올브라이트 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틀간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냈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브레넌 부국장의 보고서에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잊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바다를 잃게 됩니다. 그가 로건 해리스를 바라봤습니다. 40년 가까운 동기의 눈빛. 거기에는 저기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 로건 해리스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안경 다리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이틀간 단 한 번도 등을 기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상체를 고추 세우고 팔짱을 끼거나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거나 어떤 자세에서든 이 방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등을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미국 군함을 만들어온 사람의 침묵,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펜을 내려놓는 소리,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 누군가가 조용히 코를 푸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발표대에 선 채로 이 방에서 방금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동맹국에게 군함을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합의가 이 작은 회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장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컨벤션 센터 밖으로 나오자 4월의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포토맥 강 위로 석양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는데 꽃은 이미 대부분 졌고 분홍빛 꽃잎이 보도 위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를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틀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건 해리스의 첫마디, 렛미비 클리어, 사라 첸이 보여준 40년짜리 그래프, 멤브레인 탱크 단면 사진 위에 0.7mm, 올브라이트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던 순간, 그리고 로건이 안경을 벗고 등받이에 기대던 모습. 하지만 그 모든 장면 위로 사라 첸이 보여준 흑백 사진 한 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서 있던 동양인 남자.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한 줄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전쟁, 미 해군 수송성, 부산 1950년.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산항에 정박한 미 해군 수송선, 갑판 위에 빼곡히 서 있는 피란민들, 아이를 아는 여자, 보따리를 진 노인, 멍한 눈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소년. 1950년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배를 보냈습니다. 7만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했고 그중 3만 6천 명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6년이 지났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한 나라가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새벽 5시에 철판 위에 올라간 용접공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엔지니어들이 한 땀 한 땀 이어붙여서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미국 해군의 배를 짓겠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그 벤치 위에서 썼습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석양빛 아래서 타자를 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고객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은 장부에 적히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 없으면 바다를 잃는 관계입니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노트북을 닫았을 때 하늘에는 이미 별이 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 건너편으로 워싱턴 기념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구축함을 탔던 할아버지, 거실 벽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이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좋은 배를 짓는 나라가 좋은 동맹이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제 보고서는 해군 작전 참모부를 거쳐 국방부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을 그 방에 있던 30명 중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 로건 해리스조차.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도와 울산과 서울 근교의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터지고 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0.7mm의 박판이 한 땀 한 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문한 LNG 운반선 3척 중 2척이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 해군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함정들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50년 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없으면 바다를 잃는 관계.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